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예, 차등 의결권으로 골라봤습니다. 쿠팡에서 이제 많이 나온 단어던데 이게 네네. 일단 좀 의미를 좀 풀어주시죠. 예, 이제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일주 일표 원리에 기반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차등 의결권은 그거하고 다르게 표 가치를 차별하는 제도입니다. 예,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 의결권은 일주 일표인데요. 주식 가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창업주와 같이 주주들이 특별히 인정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일주에 최대로는 1,000표까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동등하지만 기업 경영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개 주식이 최대 1,000배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도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는 기업은 소수입니다. 뭐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네. 보통 민주주의는 1인 1표, 네. 그다음에 자본주의는 일주 1표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네. 일주가 아니라 일주 1,000표. 뭐 그렇죠. 최대 1,000표. 네. 만약에 이 민주주의 1인 1,000표 이렇게 되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나죠. 거죠. 네네. 자본주의 미국 같으면 이걸 인정한다 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아무튼 이게 이제 쿠팡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등장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물류업체 쿠팡이 다음 달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름 화제였죠. 네. 근데 이제 일부 경제지 보수주의 등이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이유가 뭐냐? 차등 의결권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는데요. 증시에 상장하면 큰 자본을 받게 되는 건 좋은데 네. 대신 창업주 지분이 그만큼 줄잖아요.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으니까 창업자 김범석 회장이 이제 일주에 29표 차등 의결권 행사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상장을 해서 지분이 줄어도 여전히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한국 정시가 아니라 미국 정시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 차등 의결권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건 아닐 겁니다. 쿠팡 최대 주주가 이제 일본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동안 대략 한 3조 원 정도 투자했는데 이번 증시 상장으로 뭐 한 7배 21조 원 정도 벌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예, 한국 증시에서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죠. 또 애초에 이번에 상장되는 본사격인 쿠팡 LCC가 한국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가요? 처음부터 미국에 만들었고요. 미국 회사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거지. 한국 증시에 상장하면 그게 오히려 뉴스 아닙니까? 애당초 만들 때부터 딱 그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군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언론에서 차등 의결권이 다시 등장하는 건 이참에 재계의 수건을 다시 한번 좀 말하자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동안 재계는 소위 오너의 경영권 보장 차원에서 상법을 개정해서 차등 의결권 보장해 달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론의 비판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도입에 신중한 편이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총선 때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창업주에게 10년 한도로 일주에 10표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차등 의결권 도입하겠다라고 공약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고 예.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아무튼 이게 이제 찬반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주장이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 뭐 찬성하는 쪽은 뭐 경영권 안정을 내세우죠. 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받는 대가로 창업자나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이 줄면서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결국 투자 유치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 보면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경영권 보장 받으면서 과감하게 투자받고 성장했다는 거죠. 네. 미국, 캐나다, 뭐 영국,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그런 이유로 차등 의결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우선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가치 자본주의 원칙이죠. 창업자나 지배주주라고 해도 되게 전체 중에서는 일부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들이 그 일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좌지우지 마음대로 지배해도 좋으냐, 그게 맞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들의 이해관계는 다른 주주들과 충돌할 때도 있고 나아가 기업 자체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네. 편법을 동원한 오너 경영과 경영권 세습이 지배적인 한국 기업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우려가 매우 현실적이죠. 황제 경영을 더 강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삼성, 대한항공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 소위 오너 리스크. 이게 이제 한국 재벌과 대기업의 고질적 병폐인데요.
뭐 지금도 이런데 이들이 차등 의결권까지 가지고 아무 견제 없이 마음대로 기업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죠. 황제의 권한이 세지겠죠. 예. 근데 아까 좀 이제 그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는 나라를 쭉 열거해 주셨는데 그장 눈에 띄는 게 스웨덴이거든요. 네. 스웨덴에서도 지금 이게 그 인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질적이죠. 다른 네, 나라하고 네, 느낌들이. 예, 스웨덴의 경우는 뭐 GDP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말렌베리 그룹이라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죠. 예,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여기 GDP의 이제 3분의 1을 차지를요? 엄청나네. 예, 예. 삼성을 뛰어넘죠. 예,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이 기업 집단이 6대째 경영권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음. 예, 세계적으로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일반화되는 게 20세기 들어와서거든요. 네. 예, 기업 규모가 엄청 커지고 또 그러면서 기존 기업주의 경영권 위협이라는 문제도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 여기에 더해서 외국 자본 유입이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위험이 생긴 것이죠. 네. 그래서 1916년에 외국 자본의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또 기업의 증자가 원활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20년대에 말렌베리 그룹의 핵심 기업이죠. 통신회사 에릭슨이 증자를 할 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의결권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신주를 발행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투자는 받는데 경영권은 위협받지 않겠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이제 스웨덴 차등 의결권의 시초고요. 근데 이제 스웨덴 경우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다른 면 역사를 살펴야 됩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든 역사적 사건으로 흔히 이제 노사가 대타협을 했던 1938년에 샬트시 바든 협약을 많이 꼽습니다. 네. 당시에 이 발렌베리 그룹이 당시에 사측 대표였어요. 그 결과 기업가들은 경영권을 보장받고 대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운영에 들어가는 높은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을 기꺼이 감당한다. 이런 역사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세금 많이 낼게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발렌베리 그룹이 한국의 삼성과 많이 비교되는 그룹 아닙니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네. 삼성이 발렌베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요? 예, 스웨덴처럼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네. 복지국가 건설에 협조하게 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물론 삼성이 발렌베리처럼 복지국가 건설에 적극 협조할까 이건 뭐 미지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 스웨덴에서는 막상 이 차등 의결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 발렌베리 그룹 기업들이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년에는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의결권 비율을 1000대 1에서 10대 1로 축소하기도 하고 예. 뭐 그렇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스웨덴의 경우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있나요? 스웨덴 말고 저는 이제 오늘 독일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독일은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주가치 자본주의 입장도 아닙니다. 이게 주주가치 자본주의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이게 다수 주주들이 기업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당만 많이 받으면. 그렇죠. 주주 입장은 주가 오르고 배당 많이 받으면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해고하고 비용 절감하고 단기 성과 집착하고 어서 빨리 구조정해서 M&A로 비싸게 팔고 뭐 이런 거를 추구하기가 네. 십상입니다. 예. 근데 독일은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를 논할 때 독일 사례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네. 예,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지배 구조에 참여한다는 말이죠. 주주가치 자본주의에서는 기업 주인은 무조건 주주잖아요. 네. 한 주만 가져도 그만큼은 주인 행세 아닙니까? 반면에 그 기업에서 30년 일한 노동자가 있다. 전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독일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다르죠. 기업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니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주만이 아니고. 이제 기업 이사회가 경영 이사회하고 감독 이사회로 분리돼 있는데요. 네. 일상적인 경영 관련 결정은 경영 이사회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감독 이사회는 그 경영 이사를 선출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거든요. 네. 근데 이 감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경우는 절반, 그 이하는 3분의 1을 차지하죠. 또 주거래은행의 대표라든가 지방정부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주의 사익 극대화나 주주의 이윤 극대화보다는 기업, 노동자, 지역, 국가 경제 전체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그러면서도 독일의 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오늘 차등 의결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이거 의결권을 어떻게 가지든 이건 결국 주주들 간의 다툼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참에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독일 사례를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이제 잡으려고 노동 이사제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하면 그 난리를 피는 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조형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